많은 사람들이 맞춤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일부 분들은 뜻만 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맞춤법이 틀리면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다른 상사분께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뭐뭐 있잖아요를 야로 쓰시는 거예요. 있잖아요라고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9명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면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웬만한이라는 단어를 틀리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쉽거든요. 안녕하세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글쓰고 그림 그리는 이주윤 작가라고 합니다. 아동서나 만화, 신문 칼럼, 맞춤법이나 어휘 관련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춤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일부 분들은 뜻만 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맞춤법이 틀리면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반드시 해야 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꼭 해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똑바로 놓아야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맞춤법을 제대로 지켜서 쓰지 않을 경우에 나의 뜻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즉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맞춤법도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쓰자고 약속된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연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특히 요즘에는 문해력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문해력은 결국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단어를 바르게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문해력도 향상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맞춤법을 지키는 일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발음과 표기가 항상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함께를 뜻하는 같이라는 단어는 티귿 받침을 쓰지만 발음은 그냥 받침 없이 같이라고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맞춤법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성인 중에서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심지어 국립국어원 직원까지도 띄어쓰기를 100%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없는 언어였다고 해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글은 이해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한 외국인이 영어식 띄어쓰기를 한글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는 영어와 다르게 단어의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띄어쓰기가 한국어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여러한 요소들이 겹쳐져서 한국어 맞춤법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SNS에 만화를 자주 그려서 올려요. 만화 대사를 쓸 때 그냥 효과음 같은 거를 제 마음대로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야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과장해서 시야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어요. 이게 일상에선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당연히 그날 제 만화를 봤을 거고 그날 하루 종일 시야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계속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이렇게 언어가 전염성이 강하구나. 아 내가 어디 공적인 공간에 글을 올릴 때는 단어 사용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른도 다른 이의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이는 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만일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그 언어 사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상사께서 저에게 이제 업무 인계를 해주시는데 그 업무 인계 사항이 적힌 쪽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 이쯤, 무엇 업쯤 이런 식으로 계속 쯤으로 쓰시더라고요. 또 다른 상사분께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뭐뭐 있잖아요를 야로 쓰시는 거예요. 있잖아요라고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평소 발음이 원래 그러셨어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자까지 그렇게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이 맞춤법을 아예 틀리게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사실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조금 문제가 되었던 거지만 만약에 제가 그분들의 상사였다면 그분들은 어쩌면 피부로 느끼는 불이익을 당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9명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면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만약 글을 다루는 일이 빈번한 직종이라면 이것은 업무 능력과도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웬만한이라는 단어를 틀리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쉽거든요. 우리가 보통 궁금증을 나타낼 때 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려는 문장이 궁금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왜와 비슷하게 생긴 웬만한을 쓰면 되는 거고 내가 말하려는 문장이 궁금증과 상관이 없다면 우에를 사용해서 웬만한을 쓰시면 돼요. 왠지는 사실 왜인지 모르게 라는 뜻을 지닌 말이라서 오늘은 왠지라고 쓸 때 말고는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왠지 빼고는 다 우에를 쓰는 when을 쓴다고 기억하시는 데 쉬울 거예요. 설거지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1988년에 맞춤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받침이 들어가는 설거지가 표준어였다고 해요. 예전에는 설걷다라는 동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동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거기서 파생된 받침이 들어간 설거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사의 어원이 이제 희미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 받침을 밝혀서 적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설거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예전에 이걸 틀리게 썼었어요. 귓볼이라고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귓불이 맞아요. 제가 작년에 그 초등학생을 위한 어휘 맞춤법 인력을 출간을 했었는데 그때 편집자가 조금 유치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문장을 하나씩 넣자라고 아이디어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문장이 뭐냐면 절에 갔는데 불상 귓불이 엄청 커 해서 그 불상과 귓불을 연결해서 외워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렘이라는 단어를 설레임이라고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 있죠? 그것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설레이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설레다가 바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레다를 활용해서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헤매이다, 되뇌이다, 목매이다 라는 단어도 없어요. 헤매다, 되뇌다, 목매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리시는데 며칠이라는 단어를 몇일이라고 띄어서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럴만도 한 게 몇 월, 몇 년 이런 말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며칠까지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건 며칠이라는 순 우리말에서 변형이 돼서 며칠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건 몇 요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오늘 몇 요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은 사실 숫자를 물어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과는 어울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요일이라고 쓰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이없다를 어의없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틀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데 어의는 임금님이 입으시는 옷이나 그 임금을 치료하던 의원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쓸 일조차 없겠죠. 그러니까
이라고 바르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리는 분들이 정말 많고 글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사소한 이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는 띄어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이라는 말을 띄었을 때랑 붙였을 때랑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번을 띄었으면 차례나 횟수를 뜻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셀 때는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을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지난 어느 때나 기회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시험 삼아 시도할 때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 번으로 바꿔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두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 라든지 내가 두 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두 번으로 바꿔 썼을 때 이것이 어색하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한 번을 붙여서 쓰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틀리시는 건데, 예요와 애요를 많이 틀리세요.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뭐예요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이예요를 쓰고요.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예요를 써요. 그러니까 뭐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뒤에 예요가 오는 게 맞아. 뭐예요 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을 뺀 이름을 말할 때 이걸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제 이름은 주윤인데 주윤에는 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윤이에요 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주윤이까지를 한 단어로 보거든요. 주윤이에 받침이 없으니까 뒤에 예요가 와서 주윤이예요라고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성을 뺀 이름을 말할 때는 무조건 그 뒤에 예요가 온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건데 쉽게 말해서 결제, 어이는 돈과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제, 아이로 쓰는 경우에는 서류와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인터넷에서 본 건데, 돈과 관련된 결제를 기억할 때는 제가 이 돈을 다 썼다고요? 라는 문장이랑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서류와 관련된 결제는 보통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방송이라 이런 말을 좀 하기가 그렇지만 김 부장님 이 재수없는 이런 단어와 연결을 해서 아이, 재수없는의 아이와 결제의 아이를 연결해서 기억해 보시는 것도 나름대로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예전부터 설명을 해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조금 까다로운 맞춤법인데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치로 기억하는 게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장의 마지막에 해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 운동 좀 해, 싫어, 안 해 이런 식으로 문장의 마지막에 해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어떻게는 문장의 마지막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개자는 이걸 맛있게 먹을 거야, 오늘은 빠르게 진행할 거야 처럼 개자가 들어가는 말은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도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는 제 밑에 아이와 어이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틀리세요. 근데 아이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한테 들은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재밌대,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달할 때는 아이를 쓰는 것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남한테 전달할 때는 어이 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영화를 봤는데 와 그거 진짜 재밌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글을 볼 때는 이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서 쓰시는 것 같아요. 지향과 지향, 이거는 좀 고급 단어인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쓰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긴 설명 필요 없고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의 히읗과 함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같이 히읗이 들어가니까 지향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양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의
심자의 이응과 지양의 이응을 연결해서 외우시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타라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제가 맞춤법 책을 과거에 썼을 때 했던 설명인데, 저의 썸남이 저에게 문자로 감기 빨리 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나를 히읗 받침을 써서 뭔가를 이렇게 출산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출산하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일생을 통틀어서도 많아봤자 한두 번이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읗은 출산과 관련된 말이고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낫다는 병이 나을 때 쓰는 말인데, 이 두 개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내 인생에서 히읗 받침은 없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실수할 일이 평생 가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적인 사과문을 쓸 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어떤 팬사인회가 취소되었을 땐가?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공지를 올렸는데, 그 팬들이 화가 나서 지금 장난하냐, 뭐가 심심하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왔던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의 심심함은 그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의 그 심심함이 아니라 심할 심자에 깊은 심자를 써서 내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만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을 함께 보시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사과문을 쓸 때 장난처럼 심심하다, 뭐 지루하다 이런 말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단어를 보실 때는 앞뒤 문장도 함께 보면서 그 단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셀 때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는 흔히 쓰지만 그 다음 날을 지칭하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일, 모레 다음은 글피예요. 그러니까 즉 3일 뒤를 뜻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 다음 날은 4일째는 그글피라고 말하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패라는 말을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연달아 패배했을 때, 그러니까 졌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고, 연달아 재패했을 때, 그러니까 연달아 1등을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것도 문맥을 보시면 돼요. 뉴스에서 말을 할 때 2연패를 당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 말을 했다면 연달아서 패배했다는 뜻이고,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말을 한다면 이것은 우승을 했다는 뜻의 연패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은 연승이라는 말을 쓰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연패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연달아 승리를 한 것은 1등을 뜻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강에서 이겨서 8강을 가고 8강에서 이겨서 4강을 가면 연달아 승리해서 연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등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연패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죠. 또 1등을 거듭해야만이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제공이라는 말을 어떤 안내문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부모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라고 쓰인 걸 보고 학교로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해요. 중식 말고 한식을 제공해달라. 뉴스에서는 이 부모의 문해력을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그 부모의 문해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점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운데 중에 밥식자를 써서 점심이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인데, 일상에서 점심 먹자라고 말하지 중식 먹자라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단어를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착각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금 한번 되새겨 놓고 일상에서 이 단어를 마주했을 때 헷갈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따금 사용하는 욕설과 발음이 비슷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시발점의 시는 시작할 때의 시와 같은 시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되는 계기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전혀 나쁜 짓을 지닌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공고에서 모집 인원을 0명이라고 쓰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공고를 올려놓고 한 명도 뽑지 않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0은 사람 0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릿수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9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공고가 0명이라고 나온다면 99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000명이라면 999명까지 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숨김표라는 특수 문자를 써야 돼요.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특수 문자가 있어요. 이걸 숨김표라고 하는데 이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을 나타낼 때 본래 글자의 수요만큼 이 숨김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숨김표로 썼다면 착각하는 분들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숫자 0을 써서 착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앞선 내용들을 다 모른다면 숨김표 영자를 써도 0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맞춤법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수시로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맞춤법 검사기라는 게 있어서 그걸 즐겨찾기에 추가해두고 수시로 검색하면서 제 맞춤법을 점검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이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한 문장 같은 건 네이버 자체에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거기서 검사를 해보시면 가장 편하고 조금 분량이 많은 글을 검색해보시고자 할 때는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제 느낌상 한 90%까지는 잡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는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대화창 밑에 맞춤법 체크해 볼 수 있는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카카오톡을 여러 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그거 한번 클릭하는 걸로 내 맞춤법을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춤법 검사기가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턱이 낮거든요. 국립국어원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걸 추가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를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마저도 귀찮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맞춤법 지킴이가 많아요. 그런데 내 기분이 나쁠까봐 이걸 직접적으로 지적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랬구나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맞춤법이 틀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른 문장을 보여줌으로써 기분 나쁘지 않게 정정해 주려는 의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문장만 잘 보지 말고 남이 보내는 문장까지 한번 정확히 보시면서 그 속에서 맞춤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춤법을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나고 자라면서부터 이 말을 평생 동안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대단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표현할 마땅한 어휘를 찾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어휘를 몰라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어를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익혀야지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뜻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휘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적 세계가 넓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글쓰고 그림 그리는 이주연 작가입니다. 아동서, 만화, 신문 칼럼, 에세이, 맞춤법이나 어휘와 관련 책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제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씁시다 하고 정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어기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건 굉장히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나 자신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을 뜻하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을 해서 과제 제출을 좀 늦게 한다든지, 우천시 장소 변경해서 우천시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비게이션에 우천시를 입력한다든지 하면서 진땀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몰라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아무리 대단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표현할 마땅한 어휘를 찾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때 저는 꼭 수준 높은 어휘를 익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쉽고 간단한 어휘로도 얼마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쉽고 간단한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평소에 간단한 어휘라도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식의 공부를 조금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패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행자가 프랑스 패널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프랑스는 역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 그런지 지하철에서도 책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했더니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터져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굉장히 웃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인터넷이 잘 되는 환경 속에서 책을 읽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은 숏폼이 대세잖아요. 그렇게 짧은 영상은 즉각적인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서 떼고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직업적으로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데도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헤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글을 쓸 때 울창하게 우거진 푸른 나무라는 이 문장을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챗 GPT에게 막 물어봤죠. 아, 이 단어가 뭐더라? 울창하고 푸른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했더니 바로 녹음이라는 두 글자를 알려주더라고요. 그제야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모르고 있던 단어도 아닌데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통화 녹음처럼 전자기기와 관련된 녹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떠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생활에 스마트폰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중학교에 맞춤법 어휘 관련해서 강연을 갔었어요. 그런데 강연 들었던 학생들 중에 국어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 학생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족보가 뭔지를 몰라요. 걔들은 족보가 족발 보쌈 세트인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족보라는 걸 사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요즘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희미할 테니까 당연히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족보라는 단어가 시험 지문에 나오면 어땠을까? 그 아이들은 도대체 그 문장을 이해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과목이든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어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문제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제출한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는 국어 실력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거는 어휘력과 문해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즉 국어는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그 강연자분은 어떤 분야의 대가라고 불릴 만한 분이었어요.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그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 보니까 강연을 이끌어 나가는 솜씨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몰입하면서 강연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비속어에 가까운 인터넷 용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본인이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비속어에 가까운 어휘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걸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몰입하고 있던 것이 깨지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도 제 언어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무심코 내뱉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9명이 맞춤법이나 정돈되지 않은 어휘를 쓰는 지원자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만큼 정돈된 말과 글이 주는 신뢰도가 크다는 뜻이겠죠.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평소에 어휘 사용에 신경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이나 글의 실수가 섞이지 않도록 평소에도 좀 바르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식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제가 생각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글을 쓰면서 많은 어휘를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는 어휘가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돌려막기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쪽팔리다 라는 단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쪽팔리다는 감정은 다른 많은 단어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망하다라든지 창피하다, 고개를 들 수 없다, 쥐구멍에 숨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망함의 강도나 결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쪽팔리다 라는 단어 하나로 대체를 하면 내 감정도 그 단어를 따라서 밋밋하고 그런 식으로 평평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봤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봤을 때 내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감수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해서 헐, 대박, 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 풍부한 감정은 이 안에서 많은 감정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대방한테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휘력의 한계가 결국은 내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어휘력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익히는 건 사실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책은 어휘의 보고잖아요. 다양한 감정과 관련된 어휘라든지 일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담겨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단어가 쓰이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어휘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도 조금 뜻이 모호하거나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 문맥으로 그냥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조금 더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챗GPT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 단어가 뭐더라? 푸른 나무를 뜻하는 단어가 뭐였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여러 단어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익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익히다 보면 더욱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황을 묘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휘력은 사실 우리 독해 능력과 직결이 되잖아요. 단어의 쓰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 문해력 관련해서 강연을 갔는데 이론만 하면 좀 재미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순서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그것을 그냥 말로만 풀어서 애들한테 한번 시켜본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문이 뭐였냐면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공수 자세를 취한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공수라는 단어를 이해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다리만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아파트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도입부가 춤을 출 때 공수 자세를 하고 서 있는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부터 막혀서 아이들이 그 춤을 추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처럼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간단한 설명조차 따라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놀이에서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K-팝 댄스를 배우러 간다든지 요가를 배우러 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말로 설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의 어휘나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취미생활을 즐겁게 즐기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책 속에 굉장히 귀한 보물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보물 같은 내용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제일 큰 문제는 계약서 같은 것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죠. 결국은 어휘력을 높여서 말의 뜻과 문맥을 이해하는 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사전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국어 사전을 이렇게 들춰보는 건 좋아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있고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한테는 그런 방법이 그냥 놀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말고 그냥 펼쳐보면서 놀이처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처음부터 그것을 읽는 거는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국어 사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어에 가까운 단어들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장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이 단어를 어떤 상황에 써야 되지? 라는 것이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예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예문을 단편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저는 앞뒤 문맥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함께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읽는 것은 그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소설이에요. 모순의 한 구절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라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교훈이라는 부분에 단어를 다시 넣어서 읽어볼게요. 삶의 어떤 단어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단어를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익혀야지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 내가 알고 있던 뜻과는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뜻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휘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은 단순히 단어를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손끝으로 단어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체득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된 지식이나 글을 더욱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휘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적 세계가 넓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소설에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독서는 읽는 것에 그치는 독서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잔에 든 술을 음미하는 것처럼 문장을 음미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나의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퍼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저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음미를 하면 그것이 단순히 어휘력을 높이고 독서를 하는 행위를 넘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해요. 단어를 대충 넘기지 않고 그 뜻과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낙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것의 그냥 뜻을 보면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한자를 보면 즐길 낙과 하늘 천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늘을 즐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인 거죠. 이렇게 풀이하면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앞만 보고 살아가지만 가끔은 여유를 찾고 하늘도 보고 그 하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단어 하나에서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환호작약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 뜻은 크게 소리 지르고 뛰면서 기뻐함을 뜻하는 말인데 환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환호예요. 그런데 그 뒤로 따라붙는 작약이라는 말이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참새 작에 뛸 약자를 쓰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당에서 이렇게 뛰노는 참새를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보여서 환호작약이라는 말을 만들게 된 거죠.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단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 단어가 조금 더 쉽게 기억이 되고 내 일상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결국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고 어원을 음미하고 하는 행위는 어휘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히고 표현의 깊이를 더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수다스러운 게 아니라 제 기억 속에 남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리가 팅팅 부어서 집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물의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터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려운 어휘나 세련된 문장 같은 걸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원장님께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연거푸 세수를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세수는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인의 특별한 감상을 더해서 물의 감촉이라는 포인트를 집어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섬세하게 표현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나의 일상을 먼저 섬세하게 관찰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일상을 표현할 때 일상적인 단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일상적인 단어는 우리랑 함께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일상을 묘사한다면 말하고자 하는 장면이 저절로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물론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그 단어 자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도 이것을 표현할 만한 내 일상에서 길어올린 감상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을 먼저 관찰을 해보고 일상적인 단어로 그것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향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을 마치고 어떤 아주머니랑 말을 나누게 됐어요. 내가 지금 혼자 여행을 가는데 나는 내 남편이 저기하고 나서부터 내 마음이 저기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저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휘뚜루마뚜루 쓰는 그 거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거식이라는 단어를 저희 지역에서는 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단어는 물론 의사소통할 때 단어를 고르는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지만 단점은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저희가 나눈 대화를 옆에 다른 타지 사람이 들었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신이 외롭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거예요. 뭐 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외롭다는 단어로 반복해서 쓰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 외롭다라는 단어를 그냥 밋밋하게 쓰는 것보다는 적적하다, 공허하다, 쓸쓸하다 이런 식의 단어를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외로움을 상대방에게 더욱 정확히 전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지만 이 외롭다는 감정을 글로 쓸 때는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을 써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영상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내 몸과 그림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를 하나 씀으로써 굉장히 평범한 화자가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 더 풍부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휘력을 높이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휘력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은 다양한 단어가 모여있는 어휘의 보고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읽다 보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도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필사를 해보시면 더욱 좋아요. 필사는 글을 그대로 따라 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치는 것보다 손으로 쓰면 단어를 체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글을 들여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요즘처럼 즐길 거리가 많은 시대에 책을 읽고 필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필사하고 독서하는 행위는 아주 커다란 노력을 들이진 않지만 그것보다 굉장히 몇 배가 넘는 효과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건 글을 쓰면서 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을 거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는 욕심을 버리시고 일단은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된 글을 읽어보면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글쓰기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한테 갑자기 마라톤을 뛰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좀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안녕하세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글쓰고 그림 그리는 이주연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서, 만화, 신문 칼럼, 에세이, 맞춤법이나 어휘와 관련된 책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친구에게 줄 편지를 항상 썼어요. 1교시에 편지를 쓰면 쉬는 시간에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럼 친구가 2교시에 편지를 써서 저한테 또 쉬는 시간에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재밌었던 건 그 편지를 저희 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반 친구들이 돌려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최초의 독자를 선사해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기를 쓰게 됐고 그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제 복잡한 감정이 정리가 되고 해소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글을 좀 지속적으로 쓰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글을 쓰면 쓸수록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설 학원에 다니면서 글쓰기를 개인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글쓰기 학원에 다니면서 첫 책을 냈고 그것을 계기로 두 번째 책까지 내게 되었는데 그게 맞춤법 책이었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신문사에 연재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고요. 신문사에 연재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글을 써도 된다는 자격증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또 계속 글을 쓰게 됐고 맞춤법 책이 조금 성과가 좋았다 보니 비슷한 제의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렇게 단시간에 제 삶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부터 일기를 썼으니까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써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변화는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건 글을 쓰면서 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을 거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 여러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말로 하기 전에는 다 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 글로 정리를 한 걸 거듭해서 읽어보고 그것을 사실 외워서 말하는 것에 가까워요.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는 욕심을 버리시고 일단은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점이 말은 한번 뱉으면 소용이 없지만 글을 쓸 때는 내가 쓰고 나서 내 생각을 더욱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 것 같아. 중언부언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둥둥 떠다니던 생각들이 종이 위에 차분하게 내려앉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된 글을 읽어보면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글쓰기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사실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한테 갑자기 마라톤을 뛰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좀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필사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글을 읽어보면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냥 흘려보냈던 많은 어떤 순간들을 글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문장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을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나의 복잡한 생각을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필사를 하면서 많이 익힐 수 있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대 때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면허는 있지만 장롱 면허라서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니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를 본다든지, 바다가 보이면 바다에 맨발로 들어가서 그 모래알을 본다든지, 얕은 물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본다든지,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가 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30대가 되어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같은 장소를 친구의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물론 친구 덕에 더 많은 장소를 빠르게 편하게 볼 수는 있었지만, 차를 타고 가면 모든 풍경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 여행의 기억도 저한테는 재미는 있었지만 흐릿한 기억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책을 읽고 필사를 하는 것은 걸어서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 쓰다 보면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잖아요. 반면에 책을 읽는 건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장을 빠르게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 단어를 깊게 이해하고 책을 깊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행을 할 때 차를 타고 하는 여행이 좋다, 걷는 여행이 좋다, 그렇게 어느 여행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필사를 해야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필사는 문장을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면, 독서는 이제 문장을 즐겁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다만 의사들이 걷는 것이 차를 타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필사하는 것이 독서하는 것보다는 어휘력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1000개 안팎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글을 쓸 때는 다양하게 많은 어휘를 섞어서 쓰려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습관처럼 쓰던 말들만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평소에 필사를 하면 손으로 단어를 체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몸에 깊게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일상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 또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좋은 글을 지으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필사는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게 하거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글이지만 그것을 따라 쓰다 보면 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쓰다 보면 남의 글을 쓰는 행위가 나의 글을 직접 쓰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책과 글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하다 보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필사와 나의 글쓰기를 오가다 보면 기성 작가의 문장을 이렇게 고쳐보면 좋을 텐데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글쓰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건 나만의 문체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글쓰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고슴도치 딜레마로부터 나를 구출해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현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눈으로 봤겠죠. 어느 겨울날에 고슴도치 무리를 관찰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 무리가 자꾸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추우니까 서로 모여서 온기를 나누고 싶지만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기를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지만 그런 추위를 느끼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외부로부터 따스함을 찾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상처는 감수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대 내내 굉장히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가가면서도 그들에게 찔리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떨어져서 글을 쓰는 시간을 혼자서 많이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지면에다가 저의 얘기를 털어놓으면 굉장히 묵묵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혼자 하는 행위지만 그 글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한테 읽히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나의 이야기를 실컷 하지만 상대방한테 그걸 읽어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 상대방이 자신이 내 글을 읽고 싶은 어떤 날에 자신만의 속도로 읽고 싶은 만큼만 읽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다수에게 읽힐 수도 있고 그 중에는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에서 글쓰기로 나아가고 글쓰기를 하는 행위로서 결국은 나와 타인을 안전하게 연결해줘서 외로움에서 조금 구출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연을 할 때 필사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요? 라는 말밖에 사실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런 촬영을 하고 할 때 어느 정도 화장을 좀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전혀 화장 같은 걸 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심정일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단계를 안내를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필사의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목적이 있어야지 실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목적이라는 단어의 어원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의 뜻이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을 뜻하는 말인데요. 눈, 목자에 관역, 적자를 쓰는 한자어예요. 목적을 딱 정해야 자기가 실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사라는 단순한 행위에도 목적을 설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취미활동일 수도 있고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그냥 기록해두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저처럼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설정을 하면 내가 필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지가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불필요한 노력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취미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글쓰기를 위한 필사를 할 때처럼 힘을 들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는 필사할 이제 문장을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문장을 선정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작가가 딱히 없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어떤 글의 한 구절, 언젠가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소설의 한 구절 이런 것을 필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마저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필사하시는 계정이 많아요. 그럼 어떤 책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부분들을 필사해 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글을 하나 선정해서 따라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귀찮고 그냥 누가 조금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시중에 필사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필사를 해보면서 본인에게 취향에 맞는 문장을 선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많은 문장 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문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유튜브 하시는 공부왕 찐천재 홍진영님 계시죠? 그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언젠가 인터넷에 썼던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펄벅의 돼지와도 같은 책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별의별 구차한 인생이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몇 권의 괜찮은 책을 정독함으로써 처지가 나아지는 경험을 말이지요. 많은 양의 글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잠재된 영감과 직감을 건드려줄 몇 줄의 글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리고 제 경험상 그러한 글은 어떤 이에게는 좋고 어떤 이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자욱을 남겨버리는 필연의 무게가 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어떤 문장은 분명히 그러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보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 한심한 활자를 뒤적여야 한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많은 책을 뒤적여보고 그 속에서 운명같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문장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도서관에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서점 같은 곳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인터넷 서점 메인 화면에 띄어지는 것은 인터넷 서점 MD가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인 책들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만약에 운명이라면 이런 식으로 책을 한 권씩 꺼내서 넘겨보는 와중에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냥 따라 쓰시면 돼요.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따라 쓰시면 되는데 책 한 권을 모두 베껴서 쓴다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원하는 부분만 딱 하셔도 좋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책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책 한 권을 필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면 한 권을 모두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물론 뜻깊은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한 권 쓰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볍고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부터 조금씩 따라 써보시는 것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 꺼진 방에 누워 쇼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독서 플랫폼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SNS를 드나들듯이 독서 플랫폼도 그냥 가볍게 둘러보는 거죠. 거기서는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보다 그냥 재미가 없으면 꺼버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책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밑줄 치는 게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이라이트를 해놓으면 하이라이트 해놓은 문장들만 또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있어요. 그렇게 모아둔 걸 필사를 해보면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필사를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따라 쓰는 것이 정석이지만 사실 요즘 펜을 잡는 일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글씨도 삐뚤빼뚤하니까 쓰고 싶은 마음이 달아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꼭 종이에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핸드폰으로 문장을 따라 쓴다거나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필사라기보다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필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필타를 해놓으면 디지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꺼내보고 싶은 순간에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타블렛 PC가 있다면 그것으로 따라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종이에 쓰는 일보다 타블렛 PC에 쓰는 일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책을 보다 보면 그 안에 그림 같은 것도 같이 삽입이 돼 있잖아요. 그냥 취미생활 삼아 그런 그림도 따라서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마치 내가 완성한 필사한 페이지가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고급 취미활동이랄까요? 별로 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저희 담당 편집자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아, 난 책 내고 싶다 라고 말하면 일단 써야 책을 내주지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반인데 그 시작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어요.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글을 쓰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고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담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김정선이라는 화가가 계신데 그분은 그림도 그렸지만 글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소설가의 문장처럼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친 문장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왜 그런 문장을 구사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글 장난 전문가다. 나는 언어 왕국의 왕자다. 나는 언어를 자유롭게 찢어 밝힐 자유를 부여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글을 쓰셨기 때문에
문장은 다소 거칠지만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확 와닿는 글들을 많이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 장난 전문가처럼 부담감을 내려놓고 글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 편의 글을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딱 한 줄짜리 글도 좋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글 한 편을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날 떠오른 생각 한 줄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많이 남겨뒀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 한 줄이 10줄이 되기도 하고 100줄이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걸 곳간에 모아두듯이 약간 블로그에 정립을 해뒀고요. 실제로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소재가 고갈되었을 때 예전에 썼던 한 줄 일기 같은 걸 보면서 그걸 발전시켜서 한 편의 글로 만들어낸 경험도 많아요. 그런 본인이 아무렇게나 쓴 글이 굉장히 볼품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누구나 초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보다 앞서 글을 쓴 사람들이 남겨놓은 발자국이고 그것을 따라 쓰는 행위는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 밟아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알 수 있고 묘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떠한 어휘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익힐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글을 따라 쓰다 보면 내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익힌 기술들로 내 글을 쓰는데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기승전결을 지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수필은 사실은 손이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면 정말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기승전결을 지켜서 글을 쓰거든요. 사실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신문사에 글을 기고를 하면 그 수준 미달이 되는 원고는 퇴짜를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장된 글쓰기 방식을 시도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기승전결을 철저하게 지켜서 쓰는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어요. 많은 책들에서도 이 방법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승전결을 익히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은 박종인 기자님의 기자의 글쓰기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승전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는 일으켜 세울 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이야기를 살짝 다른 쪽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승은 이어받을 승이에요. 앞에서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은 돌릴 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의 절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절정을 뜻한다기보다는 앞선 상황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약간의 쉴 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나의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던 일들이 갑자기 다른 식으로 반전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돌리는 부분이고 결은 맺을 결자예요. 앞선 모든 이야기들을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박종인 기자님께서는 매듭을 꽁꽁 지어서 풀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을 따라서 쓰다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나조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기승전결을 짧게 먼저 지도처럼 먼저 설정을 해두면 길을 잃지 않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학원 다녔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제일 인상 깊게 해주셨던 말씀이 마침표를 무조건 찍어라. 내 글이 엉망이라도 마침표를 무조건 찍어야 한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나면 그 다음 글이 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승전결에 따라서 글을 쓰다 보면 분명히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도 기승전결을 지켜서 글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업 작가가 아니고서는 글을 쓰는 것으로 얻는 보상이 사실은 금전적인 보상은 없잖아요. 그것 없이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해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적성에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느꼈었어요. 제가 이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수님이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네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면 된다. 우리만의 감각으로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글을 잘 쓰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와 대화해줄 수 있는, 내 글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시간차를 두고 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혼자 쓰는 행위지만 길게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굉장히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글을 한번 써보시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쓸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글 쓰는 거 뭐 작가가 되는 삶을 추천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추천드린다고 해요. 물론 이 일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제 인생에 변화된 부분도 많고 긍정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더 많았거든요. 만약에 글쓰기를 업으로 삼지 않고 그냥 글쓰기 자체만 난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더욱더 추천을 드려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은 사실은 조금 나를 포장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쓰고자 할 때는 굳이 글을 잘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글을 써보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